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군사 갈등이 점점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일본 전문가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즉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 사격에 나섰다. 당연한 조치에 일본이 뜻밖의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 시 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처음 실었다. 이에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 대리를 조치하는 등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침범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두고 일본의 발표가 논란이 됐다. 발사체 종류 등의 핵심 정보를 정확히 보도한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미사일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정정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불안 현실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 양국 간의 강경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과연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먼저 독도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본이 벌써 15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9 방위백서에서 독도에서 충돌할 경우 군사적인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열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본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셨다시피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15년 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외교 청서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의 방위성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통해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이게 강도가 심해져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만일에 독도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면 항공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까지 나갔거든요. 아베 총리의 마지막 꿈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국가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육해 공군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해 공군을 보유하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여기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국가에 대한 어떤 아베 총리의 꿈, 이것이 이제 독도와 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일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제7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공군이 독도 비행을 했고요. 또 1년에 한 2차례씩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그러면 그때마다 자위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실제로 자위대가 오게 된다면 우리 군은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만일에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독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카디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자디제라고 하는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이 있는데 특히 독도를 연해서는 독도 오른쪽에 지금 카디제와 자디제가 딱 중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왼쪽으로 가면 카디제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자디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이걸 지나오려고 그러면은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걸 지나온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해 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영해, 영공 그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침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고 방송하고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강제 착륙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투기가 만일에 온다라고 하면 차단 기동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경고 방송하고 바로 경고 사격을 해서 절대로 일본의 공중 자위대 기들이 독도 근방에 오지 못하도록 아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위대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 비행할 시간이 없고 바로 통신해서 사격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미국 국무부가 우리 군의 이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서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거든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호사카 요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약간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한일 간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일본의 집권 세력이 극우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강경파죠.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아직은 그렇게 한국의 영공까지 침범한다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시정권이 없어요. 시정권이라는 것은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료 지배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영토에 대한 침공, 이것은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자제해달라. 그러나 물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독도가 이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자제를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정부는요 독도를 뭐 독도라든지 다케시마가 아니라 리앙크루암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리앙크루암이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지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지명위원회는 각국의 지명 그리고 예를 들면 독도이명 어디에 속하는지 그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독도의 주권 국가는 사우스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독도에 대한 현재 한국의 시료 지배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름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스인된 이름로서 나오는 것이 리앙클락스입니다. 기타 독도가 있고 또 다케시마라든가 영국 쪽에서 이름을 붙인 호네틀락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리앙클락스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독도라는 섬은 한국의 고흥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에 독도, 그러니까 DOKDO라고 영문으로 집어넣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고흥군의 독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도가 한국에 두 개 있으면 미국 쪽에서도 곤란하는 모양입니다. 뭐 한국 외교부하고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지명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도 이름은 정말 독도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에 맞서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활동 모습을 제공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기도 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했다. 연간 약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특히 우리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 매해 이곳을 방문하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이 늘고 있다. 한국 홍보가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도 그중 하나다. 그는 주기적으로 15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 서경덕 교수는 매년 글로벌 독도 홍보단을 구성해 독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캠페인의 주제는 일본의 우길기. 국내외 우길기 문양을 찾아 모두 퇴치하는 게 목표다. 그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응원을 막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꾸준히 독도를 알려온 서경덕 교수.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섬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다. 바로 이 실족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많이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독도를 자주 방문하셔서 실족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소미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2일이었죠. 북한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이 미사일 개수를 틀리게 발표해서 또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있었죠. 예, 10월 1일 날 발사한 것은 SLBM, 소위 말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이 일본의 EEZ 안에, 소위 말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발로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지금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죠.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발표를 잘못했다. 원래 한 발인데 2발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정정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일본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곤혹스러운 일인데 일본에서는 아주 빨리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합참보다 굉장히 빨리 발표했죠. 발사했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사거리가 얼마나 나갔고 고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발표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우리는 미국과의 정보협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 합참은 조금 늦게 발표를 하긴 했어도 거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고도는 얼마나 나갔는지 다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지소미아를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손해 보는 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발사하는 그 발사체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 것이 하늘, 바다, 다 땅 이렇게 이제 3군데서 이제 탐지해내긴 하지만 우리 이지삼 같은 경우에도 이걸 탐지 못한 게 뭐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탐지해내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도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지만 네. 한국도 지소미아가 앞으로 종료가 되면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은 네. 결국엔 두 나라에 다 좀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또는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합하면 합할수록 더 정확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들어오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이다, 누가 더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일본 자민당은요,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헌을 주제로 한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전쟁 가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한데요. 호사카 요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였던 키시노부스케 전 수상이죠. 키시노부스케가 먼저 일본 헌법은 개정해야 하고 군대를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이어받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극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45년까지의 대일본 제국의 군사적인 형태가 상당히 이상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려면 과거 일본이 침략국가였다라는 것이 부정되어야만이 이제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군대를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파는 일본이 침략국가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념전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 국민투표로 해서 5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새 특히 젊은 20대, 30대는 70% 이상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여론조사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아베 신조는 내년 정도까지는 개헌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헌 여론과 관련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즉위식을 치른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이 평화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베 총리와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개헌 여론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경우는 나루히토 일왕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네. 현재 나루히토 일왕도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하고는 대립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적 권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산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일왕의 이야기가 나와도 상당히 권적인 그 행사, 그러니까 그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행사 이외에는 그런 일왕의 이야기가 나와도 현재는 언론을 통제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11월 22일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상황을 맞게 좀 풀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예,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만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외교 문제니까 주체는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야 될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를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본이 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하는 거 이거 풀고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한 거 이거 당분간 잠정 보류하든지 원상 복귀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 풀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고 연장시키고 요게 이제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2일 날 우리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을 해서 총리 만나셨잖아요. 아베 총리. 그래서 10월 22일 일본의 대규모 국가 행사 중 하나인 일왕 즉위식이 치러졌다. 일본 국내외 사절 2천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총리의 개별 일정까지 쫓으며 한일 관계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하여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정재계의 여러분들하고 아마 충분히 우리 의견을 개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 3, 4주 사이에
중대한 한일 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일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원수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지소미아는 상당히 중요한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소미아 안에는 사실 북한의 정보 교환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포가르족 군사 정보 교환이기 때문에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부분은 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혹시 일어날 경우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군사 암호를 교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군사 기술 정보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고도한 군사 기술 정보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그것을 한국 나름대로 독자 개발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소미아를 좀 더 개정하여서 이런 것도 전혀 직전까지 위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북한의 정보만을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소미아로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지속해야 된다. 또 북한의 정보만을 주고받는 그런 지소미아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또 필요성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본론의 고전으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를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일본인의 속마음을 분석한 책인데요. 이 국화와 칼, 어쩌면 지금의 일본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